가전 판매원이랑 결혼한다고? 정신 나갔어? 당장 파혼시켜. 대기업 회장 박도연이 둘째 딸의 결혼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상대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 정우진. 회장은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회장이 이상한 옷차림으로 회사 로비에 등장했고 거기서 딸아이의 신랑감을 우연히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만남 뒤 완전히 다른 반응을 내놓는데요. 내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만. 내 잘못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판교 본사 로비 구석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로비는 바쁜 인파로 붐볐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힐끗 보고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죠. 노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로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은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낯설지 않은 듯한 눈빛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죽전 백화점 직원 정우진이 서류 전달차 로비를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그는 노인의 갈라진 입술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네. 목 많이 마르셨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우진은 편의점으로 향했고 곧 생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병뚜껑을 열어 노인에게 건넸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하실 수 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쉬려고 앉아 있었네. 오늘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혹시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우진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꾸며낸 친절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밴 따뜻함이었죠. 그럼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편히 쉬세요. 정우진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빛이 길어졌습니다. 그 순간 로비를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노숙자 같은데. 경비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자.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저 백화점 직원은 왜 저러고 있어? 착한가 보지 뭐. 그들은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손에 쥔 물병을 바라봤습니다. 물병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 노인은 넓은 응접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판교 본사에서 가장 높은 층, 회장실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회사를 일으킨 장본인 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물병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절반이 남아있는 생수였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군. 이렇게 작은 물 한 병이.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오래전 어딘가를 떠올리는 듯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응접실에는 둘째 딸 이서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심각해 보이는데. 박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인가? 죽전 백화점에서 가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정우진이라고 해요. 그 순간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로비에서 자신에게 물을 건넸던 그 청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직원. 네. 평범한 사람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아, 그 사람 집안은 어떻고? 아버지, 그런 게 중요한가요? 이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요하지. 가문이라는 건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야.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말이 자꾸만 오늘 아침에 그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착해요, 아버지.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네. 저 진심이에요. 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청년의 눈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마. 아버지.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쉬어라.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은 여전히 잠을 설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백화점 직원, 가전 판매. 그 단어들이 자꾸만 그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평생 가문의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회사가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첫째 사위 최도경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사 전략기획실 상무로 박도연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공손한 태도였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계산적인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오, 도경이 왔나? 무슨 일인가? 최도경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의 예비사위에 대한 인사자료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예비사위분 배경을 확인해봤습니다. 박도경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최도경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진의 이력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직 신분, 특별한 학력 없음, 지방 출신, 평범한 집안 배경. 최도경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회사 이미지를 언급했습니다. 경영진 가족의 결혼은 개인 일이 아니라고 주주들과 언론의 시선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경의 말이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경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재를 나서는 순간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이서진은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눈물이 났지만 오늘만큼은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들어오게. 서진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박도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서진아, 앉아라. 서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여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도 어젯밤 많이 생각해봤다. 하지만 내 생각은 변함이 없구나. 아버지. 서진아, 넌 지금 감정에 휩싸여 있어.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하지만 결혼은 감정만으론 안 되는 거야.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믿어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됨됨이? 그게 가문을 지키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아나. 체면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내 언니를 봐라.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지 않나. 아버지는 사람을 집안으로만 보시는군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다.
전 이미 30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그래, 어른이지. 그럼 어른답게 생각해라.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시는군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알기 때문에 더 말리는 거다. 저는 그 사람 없인 못 살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전 그냥 나가서 살 거예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박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딸의 눈물, 최도경의 말, 그리고 로비에서 만난 그 청년. 내가 옳은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것, 체면을 유지하는 것. 그게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무너뜨릴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문득 어제 로비에서 만난 그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물 한 병을 건네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서진이 말한 됨됨이. 두 이미지가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불편했지만 아직은 자신의 판단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진은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이 없었고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로 차갑게 식어갔죠. 박도연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었고 가문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서진을 위한 일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날 오후 최도경이 다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진의 과거 직장 이력, 신용정보, 심지어 대학 시절 성적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구 대학도 지방 사립대 나왔더군요. 성적도 평범하고요. 졸업 후에도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습니다. 최도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착을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백화점 매장도 계약직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박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저희 집안과 어울릴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최도경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만약 이 친구가 실직이라도 하면 서진이가 생활비까지 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도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최도경의 말이 하나하나 그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알겠네. 수고했네. 최도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또다시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최도경이 나간 직후 박도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너무 자세했고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인사 확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도경이가 왜 이렇게까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위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도경이는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상무였고 첫째 딸과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집안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죽전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이서진과 정우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가는 붉었고 정우진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서로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우진 씨, 미안해요. 제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셔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정우진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는 무슨요. 우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는 그것도 안 보시고 집안만 따지시니. 서진 씨. 정우진은 서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증명하면 돼요. 제가 서진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어떻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장님이 저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서진 씨만 믿어주시면 돼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제가 우진 씨를 사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우진은 조용히 서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꼭 잘 될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꼭 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은 서재에서 최도경이 가져온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꼼꼼히 살펴봤지만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그는 문득 내부 감사실장 한기석을 떠올렸습니다. 한기석은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적이고 냉철한 그라면 이 서류가 정말 정확한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위를 조사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또다시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박도연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류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최도경이 가져온 자료가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자신의 눈으로 본 그 청년이 진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른 새벽 그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박스 안에서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한때 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하며 살아가던 시절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에는 땀과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천이 거칠었고 어딘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복을 입는 순간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니 초라해 보이는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박도연은 다시 본사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애써 눈길을 피했습니다. 한 직원은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고 다른 직원은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박도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 자신이 키운 직원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하며 멀리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멈춰 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서류 봉투를 들고 로비를 지나가다가
구석에 노인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진은 며칠 전 자신이 물을 들였던 그 노인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응. 박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날 이후로 많이 걱정했어요. 정우진은 무릎을 굽혀 노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물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커피라도. 물이면 되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우진은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생수 한 병과 함께 따뜻한 핫팩까지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요. 이거라도 쥐고 계세요. 정우진은 핫팩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고 생수 병뚜껑을 열어 건넸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혹시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네. 그래도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힘드실 텐데요.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는 늘 이러나? 박도연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낯선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하냐고. 정우진은 잠시 멈칫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누군가 손 내밀어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잘 쉬세요, 어르신. 제가 퇴근할 때쯤 다시 들를게요. 그때까지 여기 계시면요. 정우진은 공손히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도연은 손에 쥔 핫팩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물 한 병에서 시작된 온기가 이제는 핫팩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떠난 한 청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다시 회장의 모습이 서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경이가 말한 그 사람과 내가 본 이 청년이 같은 사람인가? 박도연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청년은 적어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25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손에 쥔 건 하루 임금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생존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점심을 굶고 있었습니다. 월급날까지 사흘이 남았는데 돈이 떨어진 것입니다. 옆에서 동료 하나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줬습니다. 먹어.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그 동료의 얼굴은 이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눠 먹은 밥의 따뜻한 만큼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그게 전부였지만 그날만큼 따뜻한 식사는 없었습니다. 힘들 땐 같이 먹어야지. 그래야 버틴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랬었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청년의 행동은 꾸며낸 선행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이어받은 마음의 습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자신도 한때는 그런 따뜻함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요. 그 따뜻함을 잊고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박도연은 다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우진의 그 따뜻함이 정말 일관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더 낡은 옷을 입었고 얼굴에는 일부러 때를 묻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정말 거리의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박도연은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본사 로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기침을 했습니다. 몸을 떨며 추워하는 척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 직원은 아예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어떤 직원은 저 사람 또 왔네라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도연은 정말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시렸고 기침이 정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기침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침이 너무 심하신데요. 정우진은 급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약 사올게요. 박도연이 손을 저었지만 정우진은 이미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정우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약국 봉투와 따뜻한 물, 그리고 핫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침약이요. 따뜻한 물이랑 같이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정우진은 약봉투를 뜯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거 쥐고 계세요.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핫팩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는 정우진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린 건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세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쉼터가 있는데 거기 연락해 드릴까요? 오늘 날씨에 밖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괜찮네. 박도연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으시긴요. 약 꼭 드시고 따뜻한 데 가서 쉬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정우진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약속하지. 다행이다. 제가 퇴근하고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여기 계시면 제가 저녁이라도 사드릴게요. 정우진은 마지막으로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일어섰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박도연은 손에 쥔 약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냥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이 드는 친절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낯선 노인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도연의 머릿속에 젊은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던 동료의 손길. 같이 먹자. 그래야 버틴다던 그 말. 그때 나도 이런 손길에 살았지. 박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박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정우진의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일관되고 진심이며 누군가에게 배운 아름다운 습관이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박도연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정우진이 쥐어준 핫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식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침내 박도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란 속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그는 오랜 신뢰를 쌓아온 감사실장 한기석을 불렀습니다. 한기석은 20년 넘게 함께 일하며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석 실장,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네.
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표면이 아닌 바닥을 조사해달라는 거야. 최도경 상무 말일세. 한기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최근에 그가 가져온 인사 자료들이 있지 않나. 예비사위에 대한 자료 말이야.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부탁하네. 한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기석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도경 상무가 제출한 인사자료는 상당 부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우진 씨의 이력 자체는 사실이지만 평가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박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기석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직장 상사들 모두 좋은 평가를 했다고요. 그런데 최도경이 제출한 자료에는 정반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최 상무가 임원 3명에게 금전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사팀 차장, 총무팀 과장, 전략기획실 대리에게 각각 500만 원씩입니다. 박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대가로 정우진 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자료를 만들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단톡방 캡처, 증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날짜, 금액.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단톡방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반대하시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든. 최도경이 직접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책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낮춘 게 아니라 거짓에 속았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기석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체면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을 뻔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한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경 상무관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자네는 이 자료를 보관해두게. 곧 필요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석이 나간 후 박도연은 홀로 서재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지난번 정우진이 준 물병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무너뜨린 건 가난이 아니었어. 거짓이었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믿은 내 오만이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 붉은 빛이 회장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딸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진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체면보다 이제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박도연의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임원회의 소집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습니다. 회의 안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 임원 참석이 필수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도경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박도연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박도연은 손에 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금전 로비 내역, 인사자료 조작, 허위평가 문서 작성.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나갔습니다. 최도경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최도경 상무가 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도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회사와 가문을 위해서. 앉으세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문을 위해? 사람을 짓밟으면서 가문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최도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단톡방 캡처 화면, 관련자들의 증언.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저. 최도경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도경 상무, 지금 이 자리에서 귀하의 상무직을 해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최도경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체면과 격식을 지키려다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자료를 믿고 진심을 외면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오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진과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회의실 뒤편에 섰습니다. 박도연은 두 사람을 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우진 앞에 섰습니다. 정우진 씨. 박도연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정우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연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은 다시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임원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문을 지킨 것은 체면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임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권위의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의 회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도경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박도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체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소중한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초대장도 소박했고 꽃장식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박도연은 예식장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경 썼을 하객 명단이나 격식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정우진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도연은 그들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좋은 아들 키우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박도연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우진의 부모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서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박도연이 딸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진아, 내 아버지,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네 고마워요 아버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버진로드를 걷는 동안 박도연은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진이 서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박도연은 딸의 손을 정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하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정우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박도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틀렸습니다. 가정은 돈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객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박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진과 정우진이 그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박도연은 예식장 밖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박도연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넓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서진과 정우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서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해보거라.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축하한다, 서진아. 정말 축하해.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문득 그는 정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네, 회장님. 그날 기억하나? 로비에서 자네가 건네준 물 한 병 말이야. 정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어르신이 회장님이셨군요. 박도연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물 한 병이 이 늙은이 마음을 살렸네.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 거야.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네, 우진 씨.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오히려. 아니야. 자네 덕분이네. 진심으로. 박도연은 잔을 들어 정우진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보다 더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 존중,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 사위의 진지한 눈빛, 가족들의 웃음소리.
나는 지금에서야 진짜 부자가 되었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식탁 위를 비췄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심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는 한 병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진심이 모여 한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심은 때때로 작은 물 한 병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